2020년 정부 간 고속도로 기공식에서 모든 국민은 공산 만행을 쳐부시고 조국 건설에 앞장서 나가자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놈들이 이북에 있는 김일성 도당들입니다. 육묘사변을 도발한 김일성은 지난 휴전 10여 년 동안 또다시 무역 침략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전쟁 준비에 전력을 경조해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노예와 같이 두드리 몰아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무력 확장에 광분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도하는 조국 통일 방안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대내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조국의 통일이 시급하고 빨리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동족 간의 피비린 내라는 전쟁을 도발을 해서 전쟁의 수단에 호소해서 남북 통일을 빨리 할 그런 생각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UN 결의에 의거한 남북의 자유총선거에 의거한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들은 최근에 와서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나가다가는 도저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에 대한 적화 통일이 어렵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하고 국력이 나날이 증대되어가고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되어가는 반면에 북한 외래 집단은 어떠냐? 지난 10여 년 동안 전쟁 준비에만 광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집한 모든 정보라든지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위선동포라든지 또는 자수한 간첩이라든지 어제 그저께 서울에 침입한 무장 범죄의 포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김일성 도당들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기 때문에 천리마 운동이다, 7개년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전부 거울 좋은 건설 사업이지 전부 전쟁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러한 평화적인 커다란 산업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간첩들이 이남인으로 와서 서울 거리를 한번 보거나 우리 남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생태를 보고는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남인 가면 서울에도 지금 전기불도 없고 전부 6.25 때 파괴된 한자집뿐이고 거리에 옷을 번질이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질이 한 이런 사람은 전부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미국 사람, 이제국주의자들이라고. 간첩들이 서울에 와서 처음에 옷을 갈리고 다니는 우리 국민들 보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몰라서 아주 신기하게 봤다는 겁니다. 김일성이는 몇 년 전에 자기는 1970년에 남북 통일을 한다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앉아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70년에 이런 상태로 가서는 김일성식 통일이 될 전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액책을 했느냐. 이대로 도가지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과 이북의 실력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무장 간첩을 집어넣거나 무장 게리라를 집어넣어서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치안을 교란하고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방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치안이 나쁘고 불안하다. 이러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김으로써 외국의 실업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도록 맹글라서
한국의 경제 건설이 안 되겠군 비방을 하자는 겁니다. 김일성의 뱃속에 김일성 일당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난 환히 거울을 들여다보다시피 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육해공군 60만 국군 장병들은 이러한 사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예의 우리는 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서울에 침입한 무장 공비가 나타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투철한 반공정신, 우리 국민들의 공산당을 미워한 이러한 적개심, 이러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인 무장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을 해봤자 6.25 때와 같이 헐락헐락 넘어갈 그런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때와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우리 60만 국군도 아니라는 것을 공산 집단들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공산 집단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증대되어 갈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집착하고 태산과 같이 자격하고 공산당의 무장 강점이 들어오면 간첩을 두드리 잡아버리고 게리라가 들어오면 드론 쪽쪽 우리는 잡아버리고 저기 전쟁을 도발해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격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건설 사업을 조금 더 늦춰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북한 괴뢰들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자초하지 않겠다.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이라는 수단에 호소해서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가지지 않는다 하는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노려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앞으로 계속할 그런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 앞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둡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인 자중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내두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공산당의 여한 도발 행위가 있더라도 우리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철통과 같이 단결을 해서 공산당이 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격을 가하고 이들을 경멸을 하고 우리 조국 건설에 우리는 더욱더 굳게 뭉쳐서 건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건설을 해나가고 우리의 힘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나는 조국 통일의 길을 더 촉진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엠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쭈옹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쭉 딘 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후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뷴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팜 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실제 내지 월남이 많은데 보니까 공산당원 말이야. 이북화 통로 공산당원은 9천 한 600명 된다고. 그러니까 약 10,000명을 본다고. 남쪽에 인민혁명당이 여기 있었다고. 인민혁명당은 뭐냐면 그것은 베트공이야, 바로 그게. 남노당이가 인민혁명당이라고 외누 또가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북 공산당하고 사촌이 사촌. 예. 인민혁명당이 약 4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합해서 5만 명이. 그게 핵심 당원이에요.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사나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티에오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자국되면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 또 스님들의 반정부 데모, 또 전쟁 한편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적과 상대를 해가지고 한편에서는 단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극렬한 반정부 데모를 하고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반정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던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가? 당시 공산군과 싸우던 월남공화국 한 군인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격렬하게 적과 총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후방에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데모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적과 싸우기보다 반정부 데모에 더 열을 올렸고 월남 정부가 병역법 제정안을 만들자 군대를 안 가겠다고 저항했습니다. 정작 군대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대의 부정부패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973년 당시 월남 정규군은 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 휴가를 받아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월맹군은 구정공세 이후인 1968년, 69년에는 미군의 폭격 계획을 미리 알고 도망쳤으며 미군 연대급 작전 계획을 입수해 이들을 정글로 유인해 힘들이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려 월남 내의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이런 월맹의 대월남 무력화 선전 선동은 주로 남부 베트남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작가, 연예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은밀히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허위 사실을 날조한 선전물로 반미, 반전, 징병제 반대, 베트콩 협력 등을 선동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자고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정치적 심리전에서 지고만 것입니다. (1968년 1월 30일) 월맹은 베트남인들의 퇴퇴, 구정을 기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남부 베트남의 5개 주요 도시와 36개 지방 중심 지역을 공격했다. 구정의 느슨한 분위기와 명절 민족 대이동의 혼란을 틈탄 기습 공격이었다. 월맹과 베트콩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미국 대사관이 일시 함락되고 미군의 캐산기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월맹의 막대한 군사적 패배를 가져온 자살적 공세로 끝이 난다. 이 대규모 공세로 베트콩은 많은 간부들과 약 4만이 넘는 병력을 잃게 된다. 기대했던 남부 베트남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언론의 과장 보도였다. 결국은 이기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테트 공세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트 공세를 할 때는 완전히 전세가 월명의 패배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심리전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독립공 앞에까지 쳐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테트 공세에서 월남 연합군의 어떤 심리적인 장병들한테 엄청난 심리적인 사기 재화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월남전의 말하자면 자유 월남이 패배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네, 심리전에서 승리한 거예요. 미국인들은 TV를 통해 베트콩에 의해서 잠시나마 미국 대사관 일부가 점령당하고 미군 시체들이 뒹구는 장면을 지켜보며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위축감이 팽배하게 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 31일 월맹의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폭격 중지를 선언한다. Tonight I have ordered our aircraft and our naval vessels to make no attacks on North Vietnam.
except in the area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the continuing enemy buildup directly threatens Allied forward positions and where the movement of their troops and supplies are clearly related to that threat. 구정 대공세로 월맹은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반전 여론 확산의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심리적 대승리를 거두었다. 월맹의 구정 대공세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월맹은 월남의 언론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방송된 베트남전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장면과 전쟁 상황은 여과 없이 방송됐고 이것을 본 미국의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맹은 월남과 미국의 언론 덕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월맹에 포섭된 민간인들은 외국의 종군 기자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베트콩이 후예시 양민 4,000명을 학살한 사실이나 월맹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난 중인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 학살의 죄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사실상 월남 좌파 언론들은 미군, 한국군 등 연합군이 적이라고 방송한 것입니다. 린선사 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어, 린선사. 근데 베트콩 놈들이 와서 그놈을 다 싹 학살을 했어. 죽여버렸어. 그리고 한국군이 이것을 죽였단 말이야. 해가지고 온통 비라를 부리고 온통 야단을 했어. 한미월, 합동수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첨부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학살한 놈이 월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학살한 녀석이 마침 그때 표창장을 받았다고. 표창을 받은 그 증거를 갖다가 잡았어.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나중에 결론이 이제 다 밝혀졌다고.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국기와 수도도 북부 베트남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 특히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감옥에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둠 속에 그냥 가둬놨대요. 어둡게. 그리고 가끔마다 풀리면 햇빛도 안 보이는데 보기 힘든다고 그 정도. 몸 다 구부려야 뼈 아프다고 그 정도 당했대. 2년이나. 그런 어둠 속에 가둬놨대요. 감옥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만 또 어둠 속에 있대요. 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직구왕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보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 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2001년 4월 29일 보트 피플. 월남 폐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견,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보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의하지 않아서 뭐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국을 내쫓겨서 한 거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회담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사라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 했죠. 근데 그걸 쏘갔죠, 그러고. 그래서 월남은 망한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중딘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림족끼리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을 해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군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그냥 피바다가 되었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다 전쟁 같으면 내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통일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헌 당원이 얘기야.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 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강력한 반공 정책을 주장하는 여당과 월맹과의 화해 정책을 들고 나와 월남 정부의 평화협상 참여를 촉구한 야당.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사가 전면 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뭐 결정타게 받았는데 군사적으로는.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뭐 싸고 저 대상은 전면당했다가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이기고 13만의 군사 중 9만 명이 생을 지르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 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다며 티오 나가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에서는 말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구인도 지금 밥을 두 끼만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의 원조사가 되어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적이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해서 말이야. 우리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려면 이북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해당 계속해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정치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중진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사이공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 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쿠데타 정권 들어와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무력화돼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비는 완전 하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월남 내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성후보 웬반홍, 사이공대학 총학생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잔혹한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잔혹한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국군이 창설된 지 24도를 맞이했습니다. 정부 수립과 대를 같이 해서 창건을 본 우리 국군은 6.25 동란을 비롯한 갖가지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도발을 막고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자유수호를 위한 월남전선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한 우리 국군은 이제 60만 대군으로 세계 막강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5.16 민족의 광장에서 베풀어진 제24회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유시에서 남북의 대파가 시작된 오늘 우리의 힘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그 힘은 마땅히 조직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와 번영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예의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는 역사의 교훈이나 또 지금 시작된 이 남북의 대화도 우리 국군의 철통 같은 방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총력안보 태세가 구축되지 않았던들 결코 그 문이 열리지 않았으리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이 서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국방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절대로 아니며 자유민주체제를 끝까지 수호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력의 조직화를 위해서 우선 국민 각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올바른 국민의식을 정립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해서 모든 분야에서 능률을 높이는 데 더욱 힘차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신 장비를 자랑하는 지상과 공중 분열, 그리고 C-46송기 10대로부터 공수부대원 200명과 여군 배례 20명의 고공 낙하산 침투 시범이 있었습니다. 이어 도보부대와 기계화부대는 봄으로 당당히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는 동안 연도의 시민들은 장병들에게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저녁 유서 깊은 경회로에서 군장성, 외교사절, 경축사절 등 2천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경축연이 베풀어졌습니다. 아드님을 잃은 그 슬픔은 뭐 이렇게 흉연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저한테 또 이런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주 제가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 참 가슴 아파요. 저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다시 나가기로. 무대장. 물병을 휴가가 딱 들어오다 기대하다가. 예. 젊은 나이에 이런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얼굴 한번 만져주세요. 차렷! 경례! 헤이! 차렷! 바로! 김대영 대김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임원사 원사 장영태 감사합니다. 호수단장 유사박현중 감사합니다. 호술 담당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지금부터 중대 일반 현황 및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평가 사격단 내포에서 불발탄이 발생되어 불발탄 처리 절차를 수행하던 도중 14시 34분 적의 기습적인 포격이 시작되었으며 주둔지와 우측 고지 일대에 20여 발의 포탄이 낙탄되었습니다. 사북서서 방어 및 NLL 사수에 전념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6.25 후에 우리 영토에 직접 또 우리 민간인들에게 포격을 한 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북한 두 발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 굉장한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해병대 장병 여러분들이 그런 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아주 용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또 우리 국민들은 크게 감동도 받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어떤 경우라도 철저하게 격려해 주시리라 믿고 국민들이 해병대 여러분의 이런 노고에 고마움과 또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해병대도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박근혜 대표님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 말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더 주시다. 실물이 좀 낫죠? 우리가 누나
엄마 역할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엄마예요? 힘드시면 제가 또 아니 됐어요. 하다가 말만. 네. 어머니가 떠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큰 누나가 떠주신 것 같아요? 큰 누나가 빨리 내령 기목이 빨리 주세요. 아니 건덕지를 주셔야지. 국물만. 고맙습니다. 네, 식사 전에 여러분께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설이 다가왔는데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이렇게 다가왔는데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근무 태세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 또 든든한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해병대에 명언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군과 달리. 근데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우리 해병대는 전쟁터에서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절대로 전우를 버리고 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재작년 그 북한 도발 때에 실제로 우리 해병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고 서정우 하사와 또 고 문광욱 일병 그리고 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으면서도 용감하게 싸우신 그런 장병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수호하고 계신 영웅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고마운 일들을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장병 여러분 또 이런 그 명절이고 또 평시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라를 수호하고 계신 이 자리에 이런 장병 여러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 그 노고 그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모두 집 생각이 더 많이 나시고 한편으로는 보고 싶은 가족도 더 생각 많이 나시겠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한테 그 고마운 감사한 마음 우리 잊지 않고 또 더욱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화하시는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각오를 더욱 다지고 오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끈하나. 야, 좀 화끈하나 봐, 좀. 해병대 누님 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을 해서 지금 박수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면 바로 정의와 국회의장과 인사를 한 뒤에 대국민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 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 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발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의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 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 불소나기, 핵 참화, 핵 공격, 핵 전쟁, 핵 보복 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하는 아니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 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벌인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 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남북 경협 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 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1대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오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 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 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애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 선 채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하게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의료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 영리화로 둔갑돼서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흙이 되어도 하늘이 여보 살펴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이 말을 전하려 피는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더덥다. 머물지 말고 날라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의 산환 정없이요. 몸은 비로 묻혔으나 나라를 위해 눈을 못 감고
하며